자, 오늘은 운영체제의 인트로덕션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한 주간에 걸쳐서 운영체제 전체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미 나왔던 이야기들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조금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라는 것은 컴퓨터 하드웨어 바로 윗단에 설치되는 그런 일종의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각종 사용자나 다른 응용 소프트웨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이 하드웨어들을, 즉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운영체제를 좁은 의미로 이야기할 때가 있고 넓은 의미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운영체제는 우리가 특별히 커널이라고 부릅니다. 운영체제 커널. 이러면은 운영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부분은 메모리에 항상 상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전원을 켜면 부팅이 되죠. 그리고 부팅이 끝나면 운영체제가 메모리에 올라가 있게 되는데, 컴퓨터가 꺼질 때까지 계속 메모리에 올라가 있게 되죠. 그럴 때 말하는 운영체제는 바로 이 좁은 의미의 운영체제, 즉 커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넓은 의미의 운영체제라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운영체제를 설치하면은 운영체제의 핵심적인 부분, 뭐 CPU, 메모리 관리 이런 거 외에 약간 부가적으로 따라붙는 유틸리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파일을 복사하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 운영체제를 설치하면은 같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이런 것들은 메모리에 상주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파일을 복사한다 그러면 그때 그 복사하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서 메모리에 올라가서 파일을 하나 A에서 B로 복사하고, 이거는 일종의 독립적인 그런 그 실행 파일을 가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메모리에 상주하는 운영체제의 핵심적인 부분, 즉 커널과는 조금 다른 그런 개념인데, 이제 넓게 보자면 컴퓨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그런 부분, 그걸 이제 운영체제에다가 포함을 시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운영체제는 여러 사용자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들이 이 컴퓨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 각각의 프로그램들이나 각각의 사용자는 이 하드웨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이런 걸 몰라도 자기 혼자만 이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쓰면 알아서 잘 관리가 되고, 뭔가 두드리면 결과가 화면에 나오고, 그런 거를 누가 관리하느냐? 바로 운영체제가 관리해 준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 이러면은 CPU, 메모리, 뭐 디스크 이런 하드웨어 자원도 자원인데, 사실은 전 시간에는 말씀 안 드렸지만 이 자원은 소프트웨어 자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자원들도 운영체제가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의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어진 자원으로 최대한의 성능을 내는 그런 효율성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특정 프로그램이나 특정 소프트웨어 뭐 사용자, 이 친구들이 지나치게 차별을 받는 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걸 막는 게 이 자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약간은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까지 드렸었죠. 그래서 컴퓨터의 두뇌 이러면은 우리가 CPU 이렇게만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컴퓨터의 두뇌는 사실 운영체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CPU는 기계어를 대단히 빠르게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뭘 판단하거나 생각하지는 못하죠. 메모리에 있는 기계어를 매번 읽어서 빠르게 실행하는 그 역할만 합니다. 계산이 빠르죠. 물론 사람의 두뇌도 계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CPU도 컴퓨터의 두뇌다. 약간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사람의 두뇌는 계산만 하는 건 아닙니다. 기억도 하죠. 기억을 하는 거는 또 메모리니까 메모리도 그러면 컴퓨터의 두뇌일 수가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메모리든 CPU든 이런 것들 하드웨어들은 판단하는 능력은 없죠. 그냥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읽어다가 실행하는 빠르게 실행하는 그런 역할만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판단하는 능력이 있죠.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이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그 기계어, 그 기계어가 뭡니까? 바로 소프트웨어에 들어있는 그런 기계어죠. 소프트웨어는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들죠. 물론 사람이 만들었지만 이 운영체제라는 거는 이 전체적인 걸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하고 그래서 두뇌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뭐 통치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보통 그 통치자 이러면은 그 조직을 관리하죠. 관리하면서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자원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 뭐 이런 것도 그 매년 국가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누구한테 메모리를 얼마나 줄까, 누구한테 CPU를 먼저 줄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종의 이러한 그 여러 프로세스들을 통치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는 공평하게 뭐 복지의 개념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를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시면 나중에 사회 리더가 되는데도 도움이 너무 나갔나요? 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또 메모리 관리에 있어서 전 시간에 설명 안 드린 부분이 하나 있는데 한정된 메모리 공간에 여러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올라가죠. 그래서 프로그램마다 메모리를 조금씩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매년 국가 예산을 여러 부처에 나눠줄 때 뭐라고 합니까? 모든 부처들이 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하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우리 과학기술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번 이렇게 분야가 있죠. 뭐 뇌과학이 중요한 시대가 있고 IT가 중요할 때가 있고 BT가 중요할 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다 중요한데 매년 그 예산을 n분의 1씩 나눠주면은 어느 하나도 잘 발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뭐 향후 한 10년 정도는 10년이 너무 길면 한 5년 정도는 이 소프트웨어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 다른 데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소프트웨어에다가 집중 투자를 하는 겁니다. 한 5년 정도.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 분야는 상당히 성장을 해서 이제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예산을 확 줄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야가 중요하다. 그럼 거기다가 좀 집중 투자를 해주고 이런 게 이제 그 어떤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것이죠. 무조건 공평하게 n분의 1 하면은 어느 하나도 발전을 못 합니다. 메모리 관리가 사실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프로그램이 100개가 돌아간다. 처음에 3개가 돌아가면 메모리를 3분의 1씩 주면 되겠네 이러겠죠. 프로그램이 100개가 돌아간다. 메모리를 100분의 1씩 그냥 다 공평하게 나눠줄까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메모리를 못 받아서 CPU에서 뭐를 프로그램을 실행하려고 보면 메모리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느린 디스크를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모리 관리에서 프로그램이 대단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실행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메모리 공간을 n분의 1씩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특정 프로그램한테 많이 주고 다른 프로그램은 아예 메모리에서 쫓겨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많이 메모리를 받은 프로그램은
CPU에서 원활하게 수행이 되고 어느 정도 본인이 원활하게 수행하고 나면 메모리를 충분히 썼기 때문에 이 친구는 CPU를 충분히 썼기 때문에 IO를 하러 떠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의 메모리를 뺏어서 다른 친구한테 또 집중 투자를 해서 그래서 CPU를 원활하게 쓸 수 있게 이렇게 필요할 때 특정 프로그램한테 좀 다소 몰아주는 그런 게 이 컴퓨터 전체를 훨씬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이런 게 된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운영체제의 목적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의 분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운영체제는 동시작업이 가능한지 또 사용자가 동시에 쓸 수 있는 운영체제인지 또 작업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동시작업이 가능한지를 보시면 여러분들 현대 운영체제는 동시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다중작업이 가능하다,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현대 범용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리눅스, 유닉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애플에서 나온 운영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다중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중작업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여러 개를 동시에 띄워놓는 게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운영체제에서 메모리를 누구한테 줄까, CPU를 누구한테 줄까 이게 왜 생기는 문제입니까? 다중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주 초창기의 운영체제는 단일 작업만 가능한 그런 운영체제였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하나를 돌려놓으면 이게 끝날 때까지 다른 프로그램을 아예 시작조차 못 시키는 그런 게 이제 단일 작업용 운영 체제고 이거는 지금은 이제 역사 속의 산물이지만 뭐 예전에는 이런 운영 체제를 처음에 사용을 했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다중 작업용 운영 체제가 되면 훨씬 많은 이슈들이 등장하고 아까 뭐 효율성, 형평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도 다중 작업용 운영 체제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의 수를 보자면 혼자만 쓸 수 있는 운영체제냐 아니면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냐 뭐 이걸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뭐 PC에 설치된 그런 운영체제는 이제 대부분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운영체제죠. 물론 이 다중사용자 가 쓸 수 있게 그 만들어 놓은 PC용 운영체제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유닉스나 리눅스 같은 운영체제는 다중사용자용 운영체제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전 시간에 보여드렸던 요 마지막 슬라이드에 리눅스라는 게 이 클라우드 서버에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중사용자의 동시사용을 지원하고 있죠. 그러나 이 리눅스를 그대로 여러분들 PC에다가 설치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주로 혼자 쓰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다중사용자가 뭐 컴퓨터 앞에 둘이 앉아서 쓰는 거를 의미하지는 않고 되게 이제 다중사용자용이다 이러면은 한 대의 컴퓨터에 여러 사용자가 뭐 터미널 형태로 동시에 접속해서 쓸 수 있으면 그거를 이제 다중사용 운영체제라고 다중사용자용 운영체제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실 뭐 다중사용자하고 다중작업하고 그렇게까지 많이 새로운 개념에 추가되는 거는 없겠죠. 뭐 다중사용자가 쓰면은 프로그램 여러 개가 동시에 돌아갈 테니까 메모리 관리나 CPU 관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고 그렇지만 사용자가 여러 명이 되면 보안 문제라든지
어떤 파일을 이 사람만 봐야 되고 이 사람은 보면 안 된다든지 이러한 조금 더 추가적인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다중사용자용 운영체제에서는 좀 더 복잡한 그런 문제들을 운영체제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사용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을 때 본인의 파일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을 때 다른 사용자는 이 사람의 파일을 보면 안 되고 이 사람이 돌리고 있는 프로그램의 메모리 공간을 보면 안 되고 뭐 이런 그 제약 조건이 붙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하겠죠. 물론 다중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일반 사용자가 운영체제 자체를 뭐 해킹하는 그런 시도 이런 거를 막는 것도 뭐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동시 작업이 가능한지 사용자의 수가 어떤지를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처리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운영체제가 작업을 처리하는 방식은 일괄 처리 방식이 있고 시분할, 그 다음에 실시간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일괄 처리 방식을 우리가 배치 프로세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현대 운영체제에서는 잘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두드리면 바로 화면에 결과가 나오죠. 그거는 일괄 처리가 아닙니다. 일괄 처리라는 거는 사용자를 생각해서 결과가 바로 나오게 해주겠다. 이건 일괄 처리가 아니고 내가 편한 대로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동사무소, 지금은 주민센터죠.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을 하나 떼주세요 했을 때 옛날에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주민등록 등본을 하나 떼주세요 이러면은 저기 가서 신청서 써오세요 이러죠. 그래서 신청서 써가지고 제출하면 30분 있다 오세요 이럽니다. 그게 바로 일괄 처리입니다. 옛날에는 전산화가 안 돼 있어서 주민등록 등본을 떼려면 안에 들어가서 복사를 해서 나와야 됐습니다. 그 원본을. 그러면은 이 사람 거 하나 처리하자고 저 안에 들어가서 찾아서 복사를 해서 나오고 이게 대단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쌓이면 사용자가 그 민원인이 여러 명이 그 요청을 하면 그거를 모아서 뭐 한 10분 간격으로 안에 들어가서 복사를 해서 나오는 게 본인한테 편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배치 프로세싱입니다. 지금은 전산화가 잘 돼서 공무원도 친절하고 신분증 하나 보여주면 그 자리에서 프린터로 출력이 돼서 나오죠. 이거는 배치가 아닙니다. 예전에 입출력에 사용되던 그런 펀치 카드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건 잘 모릅니다. 저보다도 더 예전에 사용되던 것이라서.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한다. 그러면 지금은 키보드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컴파일러를 돌리면 결과가 바로 나오죠. 예전에는 내가 프로그래밍 한 거를 펀치카드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래서 전산소에 제출을 하면, 전산소란 표현이 좀 그런가요? 이런 거를 담당하는 이제 학교 부서에 제출을 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거를 다 돌려보고 다음날 가면 네가 작성한 거 여기 구멍 하나 잘못 뚫어가지고 에러가 났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내가 버그를 만들었구나 그러면 다시 이걸 해가지고 또 제출을 하면 또 그 다음날 결과를 알려주고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일괄 처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뭐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범용 컴퓨터 시스템 그리고 범용 운영체제 이 수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그거는 바로 이 C분할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수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다중작업을 하는 운영체제이고 다중사용자가 사용하는 운영체제이고 그리고 시분할을 하는 그런 운영체제입니다. 시분할이라는 거는 뭐 타임 쉐어링, 시간을 조금씩 분할해서 쓴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대단히 인터랙티브합니다. 앞에 배치하고 반대되는 용어가 인터액티브입니다. 뭔가 키보드에서 두드리면은 컴퓨터가 연산을 해서 결과가 바로 화면에 나오는, 여기서 바로라는 거는 사람이 생각할 때 뭐 지연이 없는 그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시분할 방식은 이런 사용자, 이런 사용자, 이런 사용자가 컴퓨터를 동시에 사용할 때 마치 자기 혼자 컴퓨터를 쓰는 것처럼 이 컴퓨터는 시간을 분할해 가지고 이 사람한테 잠깐 줬다가 자원을 이 사람한테 잠깐 줬다가 이 사람한테 잠깐 줬다가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여기 숫자는 뭐 1이라는 시간, 2라는 시간, 3이라는 시간, 4, 5, 6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사용자가 쓸 수 있게 해주는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시스템, 그거를 위한 운영체제를 실시간 운영체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분할이 빠를까요? 실시간이 빠를까요? 뭐 용어로 보면 둘 다 빠르죠. 근데 실시간은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운영체제, 뭐 범용 컴퓨터 이게 아닙니다. 실시간은 뭐가 다르냐 하면은 여기는 데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드라인을 반드시 만족해야 되는 시스템을 우리가 실시간 시스템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데드라인을 어기면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원자로 제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1초에 처리돼야 되는데 이게 2초가 돼 버렸다. 그러면은 아주 큰일 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미사일을 제어하는데 시간이 조금 어겨져 가지고 엉뚱한데 미사일이 날아갔다. 큰일 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간의 제약 조건, 데드라인을 꼭 만족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운영체제는 데드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데드라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수업에서 다루는 운영체제는 시간을 데드라인을 만족해 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냥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여럿이 다 같이 행복하고자 하는 시스템이지 뭐 하나가 잘못됐을 때 큰일 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뭐 100개는 너무 많은가요? 뭐 한 5개가 돌아가다 보니까 자원이 조금 딸리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 1초가 느리게 화면에 출력이 됐다. 조금 불만일 수가 있죠. 그렇지만 뭐 1초가 늦게 화면에 나왔다고 뭐 사람이 죽거나 또는 컴퓨터가 터지거나 뭐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운영체제는 타임 쉐어링 시스템, 주어진 자원을 시간을 쪼개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는 거지 어떤 누구를 위해서 그 성능을 개런티해 주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리얼타임 시스템이라는 거는 어떤 주어진 작업의 데드라인을 꼭 만족시켜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리얼타임 시스템 중에서도 하드 리얼타임 시스템이라고 해서 데드라인을 어기면 아주 큰일 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들이 바로 하드 리얼타임 시스템이고 소프트 리얼타임 시스템 이거는 조금 소프트하죠. 그래서 데드라인을 어기면 뭔가 문제는 생기는데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는 안 생기는 소프트 리얼타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본다. 동영상을 보려면 초당 24프레임을 읽어와서
그거를 디코딩을 해서 화면에 뿌려줘야지만 동영상이 원활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돌아가다 보니 초당 24프레임을 못 지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동영상이 끊깁니다. 초당 24프레임은 데드라인이 있죠. 그러니까 리얼타임입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어겼다고 해서 사람이 죽거나 컴퓨터가 망가지거나 이런 건 아니죠. 동영상이 좀 끊기니까 좀 불편하구나 이런 느낌이 나는 겁니다. 그게 소프트 리얼타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범용 컴퓨터를 쓰면서 동영상을 볼 수 있잖아요. 즉 운영체제는 실시간 운영체제가 아닌데 뭐 리눅스나 윈도우즈나 그런데 거기서 소프트 리얼타임한 그런 태스크를 돌릴 수는 있습니다. 웬만하면 잘 돌아가죠. 동영상 안 끊깁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막 수십 개 띄워 보십시오. 그러면은 동영상이 끊길 수가 있죠. 그거를 운영체제는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 프로그램들, 여러 프로세스들을 가지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지만 베스트 에포트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보장은 못 해준다. 그게 이제 현대의 범용 운영체제, 제너럴 퍼퍼스 운영체제가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몇 가지 용어를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멀티태스킹 이러면은 앞에도 나왔던 이야기죠. 멀티태스킹 이러면은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 여러 개를 동시에 돌리는 거 뭐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멀티 프로그래밍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말은 이 메모리 측면을 좀 강조한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멀티 프로그래밍 이러면 메모리에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타임 쉐어링 이러면은 시간을 공유한다, 시간을 좀 쪼개서 쓴다. 이거는 주로 이제 CPU가 하나밖에 없는데 짧은 시간 간격으로 타임 쉐어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타임 쉐어링이란 말은 CPU 쪽을 좀 더 강조한 그런 말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멀티태스킹, 멀티 프로그래밍, 타임 쉐어링, 멀티 프로세스 다 사실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 컴퓨터 안에서 프로그램 여러 개를 동시에 실행시킬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제일 아래에 나와 있는 멀티 프로세서 요거는 이제 완전히 다른 용어가 되겠습니다. 멀티 프로세서라는 거는 컴퓨터 안에 CPU가 여러 개 붙어 있는 거를 우리가 멀티 프로세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CPU가 여러 개 붙어 있으면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들이 서로 다른 CPU에서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는 대단히 복잡해집니다. 사실은 CPU가 여러 개가 되면 여러분들 여러 CPU에서 하나의 메모리를 같이 쉐어해서 쓰다 보면 생기는 문제들이 서로 충돌이 나는 경우가 있고 복잡한 문제들이 더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멀티 프로세서인 시스템에서 여러 프로그램들이 병렬적으로 기계어를 실행하는 그런 상황은 우리가 이 수업에서 일반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은 고성능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뭐 이런 과목에서 다루게 되고 운영체제 수업에서는 주로 기본적으로는 CPU가 하나 있는 그런 환경에서 CPU가 하나 있지만 이 위에서 설명한 멀티태스킹, 멀티 프로그래밍, 타임 쉐어링, 멀티 프로세스 다 가능하죠. CPU가 하나지만 짧은 시간 간격으로 번갈아 실행하고
메모리를 조금씩 나누어 쓰면 위에 거는 이제 다 가능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운영체제의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리눅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리눅스보다 사실은 유닉스가 더 먼저 나온 그런 운영체제죠. 그래서 사실 리눅스도 유닉스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닉스는 서버, 그 큰 서버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운영 체제입니다. 그래서 서버를 위한 운영 체제면은 당연히 여러 프로그램, 여러 사용자 관리를 해 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운영 체제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복잡한 운영 체제를 만들려니까 이 만드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단순히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하드웨어들을 다 관리하면서 또 위에 다중 사용자, 다중 작업 이거를 다 원활하게 관리를 하려다가 보니까 그런 운영 체제를 하나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느냐? C 언어라는 걸 만들었어요. 원래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제어하려면은 어셈블리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했어야 됐습니다. 어셈블리 언어는 하드웨어적인 거를 프로그래밍을 하면 그 하드웨어마다 또 조금씩 다르고 그렇지만 대단히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언어이죠. 그렇지만 사람이 이해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그런 언어죠. 그래서 운영체제는 하드웨어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어셈블리로 그 하드웨어의 직접적인 부분을 코딩을 했는데 그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예 프로그래밍 언어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C 언어고 그래서 유닉스는 하드웨어를 다루는 부분도 웬만한 거는 어셈블리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고 C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했습니다. C 언어가 나오기 전에 고급 언어, 즉 사람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언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사람이 쓰기는 편리하지만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언어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C 언어는 고급 언어죠. 즉 사람이 쓰기에 이해하기 편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C 언어가 하드웨어하고도 대단히 가까운 언어라서 C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하더라도 어셈블리로 하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비효율적이지 않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닉스 운영체제를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서 C 언어를 내놓고 그 다음에 C 언어로 유닉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운영체제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C 언어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하기가 편리합니다. 편리하니까 이해하기가 편하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를 가져다가 수정하는 것도 편합니다. 어셈블리 언어는 기계어나 기계가 바뀌면 완전히 새롭게 코딩을 해야 되는데 C 언어는 이거는 어떠한 아키텍처에서도 만국 공용어죠. 그래서 C 언어로 작성을 하면 어디서든지 컴파일해서 그 시스템에 맞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이식성이 있다 그러는 거죠. C 언어는 호환이 되니까 여러 그 아키텍처에서 그 다음에 커널을 최소한의 것만 만들어서 그래서 대단히 효율적으로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시스템이 커지면 거기에 맞게 확장도 용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유닉스도 뭐 일부는 이제 초창기 소스 코드가 공개가 되어 있었고 물론 판매를 하면서 공개가 안 된 것들도 있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이 소스 코드가 공개되는 운영 체제였기 때문에 그 유닉스
그러니까 운영 체제를 연구하거나 또는 학술적으로 돌려보거나 이럴 때 소스 코드를 받아서 수정하고 또 시스템에 맞게 그 적응시키고 뭐 이런 게 대단히 용이하다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에 용이한 그런 운영 체제이고, 이 유닉스 운영 체제도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이 나왔습니다. 뭐 시스템 5 계열, FreeBSD, 선OS, 솔라리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일부는 이제 판매용으로 하면서 이제 소스 코드가 공개되지 않는 뭐 이런 상황이 생겼고, 이제 리눅스가 나오면서 이제는 리눅스가 온전하게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으면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유닉스 계열이 초창기에 이제 서버 또는 대형 컴퓨터를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이나 여러 사용자들의 동시 실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운영 체제인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처음에 만든 운영 체제는 MS 도스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개인 사용자를 위해서 만든 운영 체제고, 단일 프로그램만 실행 가능한, 아까 동시 작업 중에서 단일 작업, 단일 사용자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운영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영 체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인용 컴퓨터를 위해서 내놓은 운영 체제였는데, 뭐 비교적 간단했겠죠. 자원을 어떻게 누구한테 줄까 이런 문제가 없으니까 훨씬 간단한 그런 운영 체제였다가, 이게 이제 점점 발전을 해와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처음에는 이제 도스 위에서 돌아가는 그런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 형태였다가, 이제 윈도우즈 처음에 나온 게 뭐죠? 윈도우즈 95라는 게 나오고, 윈도우즈 98, 그 다음에 윈도우즈 XP 이러면서 이제 점점 지금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초기에는 대단히 불안정한 그런 운영 체제였습니다. 도스 시절에 한 개의 프로그램만 돌리면 되다가 윈도우즈로 바뀌면서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하는 그런 게 되다 보니까 버그가 있고, 그래서 돌리다가 컴퓨터가 꼭 켜놓고 있으면 한 번씩 죽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윈도우즈 95나 뭐 이런 거 쓸 때 보면.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죠. 굉장히 요 얘기 이제 지워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래도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쓰시다 보면 재부팅이 필요한 시점이 있죠. 뭔가 좀 문제가 생겨서. 근데 사실 유닉스 운영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365일 돌려놔도 절대 죽지 않는 이제 그런 운영체제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고, 원래 이제 지원을 해주려면. 그래서 초창기부터 아예 뭐 굉장한 확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과 단일 작업용 운영체제에서 점점 이렇게 발전해온 그 역사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스마트폰을 위한 운영체제들, 여기는 조금 오래된 것만 적어놨는데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것들도 사실 운영체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운영체제라고도 보고, 어떤 측면에서는 그걸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다 뭐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도 제일 아래 리눅스 커널이 들어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안드로이드 이러면은 운영체제를 뜻하면서, 또한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러면은 개발자가 그 플랫폼을 위해서 앱을 개발하고, 또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면은 리눅스 커널 외에 그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맞게 이제 인터페이스가 설치가 돼서 사용하는, 이런 이제 전반적인 거를 우리가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이제 좀 더 정확하게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 구조, 뭐 전 시간에 이미 개론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CPU를 어떤 프로그램한테 줄 것인가, 메모리를 어떻게 쪼개서 프로그램한테 나누어 줄 것인가, 디스크를 어떻게 관리할까, 뭐 디스크 스케줄링 문제는 이미 설명을 드렸고,
디스크의 파일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CPU하고 어떤 식으로 인터액션을 하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수업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하드웨어 위에서 돌아가는 프로세스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여러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될 때 자원을 어떻게 할당하고 반납할 것이냐, 그리고 프로세스라는 거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없앨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운영체제가 다 관리를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기능을 운영체제가 추가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운영체제라는 수업을 어떻게 들으셔야 되느냐, 운영체제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수업이 절대 아니고, 운영체제 뭐 리눅스의 서버 관리자를 양성하는 그런 수업도 아닙니다. 사실은 운영체제 수업은 운영체제가 운영체제 개발자 관점에서 사실은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수업 하나 들었다고 해서 운영체제를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뭐 리눅스 커널 개발자도 그게 1, 2년 했겠습니까? 적어도 10년, 20년 그 개발을 해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운영체제 수업은 개발자 관점이긴 하지만 실제로 개발을 해보는 건 아니고, 그 운영체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런 알고리즘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시려면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운영체제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이 수업이 이해가 훨씬 수월합니다. 내가 운영체제인데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고 CPU하고 메모리가 있으면 누구한테 CPU를 줄지, 메모리를 어떻게 쪼개서 줄지 이런 거를 결정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운영체제라고 생각하고 이 수업을 들으시면은 상당히 이해가 잘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챕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